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는 재산은 복지 기능을 수행한다. 재산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대비 수단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수단이 된다. 그걸 살펴보았죠. 또 이제 재산의 의의를 살펴보는 거죠. 재산의 역할. 또 복지 기능도 수행한다는 거예요. 재산의 역할이기도 하죠. 남는 재산의 역할이기도 하고. 남는 재산이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동정심이 강하냐 약하냐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죠. 이러한 동정심은 기부금의 형태로 나타나며 일정 기간 형성되는 재산 혹은 일정 기간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은 기부금으로 쓰인다. 따라서 일정 기간 형성되는 재산과 기부금 사이에는 비율이 생성되는데 이를 기부율로 표시할 수 있고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부율은 일정 기간 형성되는 기간분에 일정 기간 투입된 기부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발생하는 소득분에 일정 기간 투입된 기부금, 기부율이죠. 그러면 기부율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하는지. 그래요. 정말 그런 게 있느냐?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한번 물어봤죠. 1980년부터 5년 단위로 소득과 기부금, 소득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알려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표를 만들어줬죠. AI도 말이 많죠. 1960년부터 20년 단위로 국제금시세는 어떻게 되니 하면 말이 많잖아요. 시세만 얘기하는 게 이런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말이 많아서 이렇게 좀 한정해서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더라. 1980년에는 총 소득이 120조 원이었는데 총 기부금이 1.2조 원이죠. 1% 이게 이제 기부율이 되는 거죠. 1985년에 이제 총 소득이 증가했죠. 또 1%. 또 1%를 넘어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통상적으로 1%죠. 1910년에 1.04%, 또 1%를 넘어가기도 하고, 좀 최근에는 좀 감소했죠. 2020년에 0.87%. 그래요. 통상 1%가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총소득이 증가했죠. 금액상으로. 물론 여기는 이제 인플레이션 반영 안 됐겠지만 10배가 넘게 증가했죠. 총 기부금도 10배가 넘게 증가했잖아요. 기부율은 실제 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기부율이 1%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래, 실제 한다는 거예요. 기부율에는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뭐 총소득이 어떻게 되든 간에 통상 1% 나가더라. 여러 가지 결론이 이끌어지잖아요. 자선이 선한 일이다 강조하고 돌아다녀도 1%고, 뭐 가만히 있어도 1%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기부금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 형성되는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부율은 일정하니, 일정 기간 형성되는 재산, 즉 총소득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기부금은 늘어난다. 명확하게 검증이 되죠. 그래요. 한국에서는 기부율이 1% 정도임을 알 수 있고, 기부율에는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자선이 선한 일이라고 떠들고 다녀봐야 1%이고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어도 1%라는 말이다.
확인이 되죠. 기부금을 확실히 증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도 표현 나와 있잖아요. 총소득이 증가하니까 기부금이 증가하더라. 기부율이 일정한 일정 기간 발생하는 소득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이미 확인이 됐어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1년간 발생하는 소득은 120조 원에서 1800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기부금은 1.2조 원에서 15.7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래, 그 사실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성장과 복지를 대립시키며 성장을 강조하는 일을 악당으로 취급하고 복지를 강조하는 일을 선인으로 취급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죠. 왜 성장 강조하냐? 복지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고 성장과 복지가 전혀 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갈등을 이야기하고 마치 뭐 별개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가요, 결과는? 총소득이 증가하니까 기부금은 절로 증가하더라.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복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소득을 해치는 게, 성장을 해치는 게 참된 복지인가요? 총소득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는 이유, 혹은 뭐 성장을 주장하는 이들이라고 하죠. 그것이 복지 정책을 참되게 수행하는 길인가요? 아무리 떠들고 다녀봤자 기부율은 변하지 않죠. 크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해야지 기부금이 증가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표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요. 성장을 강조하는 일을 악당으로 취급하고 복지를 강조하는 일을 선의로 취급하는 이들이 많다. 한국의 좌파 인사들이 그러하다. 지상 최고의 과제가 복지인 것처럼 얘기하죠. 성장 그런 건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약수 효과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근데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과 같은 화폐가 증가해야 되는, 재산이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성장이 비례하더라. 딴 거 다 필요 없더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요. 하지만 성장이 이루어지면 기부금은 절로 늘어나니 복지를 강조하지 않아도 복지는 절로 이루어지고 복지를 아무리 강조하면 나불리고 돌아다녀도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하면 기부금은 정지하거나 감소하니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이겠는가? 선인과 악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기부금이 늘어나죠. 아무리 나불대고 돌아다녀봤자 기부율은 큰 변동이 없죠. 근데 마치 성장을 주장하는 일을 악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장을 해치면 어떻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총소득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럼 기부금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기부율은 일정하잖아요. 감소하는 거예요. 복지 기금을 늘리는 길은 뭔가요?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불대고 돌아다녀봤자 답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00 그래요.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가요? 뭐 굳이 답을 얘기 안 해줘도 다 아는 거죠. 2020년 기준으로 절로 이루어지는 기부금이 15.7조 원에 달하고 정부도 복지 정책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가난으로 자살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으니 어찌 된 노릇인가? 가난 때문에 죽는 이들 있잖아요. 종종 일어나잖아요, 가끔씩. 기부금이 15.7조 원에 달하는데 현 시대에서. 그러니까 왜 생겨요? 이는 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인데, 쓰는 방법이 잘못된 이유를 찾자면 결국 마음 씀씀이가 잘못되었으면 이르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찾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명예나 권력을 얻고자 여기저기 돈 뿌리는 일에 집중하니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뭐 따라서 또 설명할 필요 없겠죠. 소득을 얻는 기본 단위인 직장의 수는 변동하고 구직자의 수 역시 변동한다. 또 다른 이제 복지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구직자 수는 또한 인구에 비례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구직자 수는 증가하겠죠. 당연한 거죠. 인구가 증가하는데 직장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면 결국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가 발생한다. 당연하죠. 가족이 그러한 일을 부양하면 거짓 신세를 면하겠지만 그러한 이익에 부양할 가족마저 없으면 필히 거짓 신세를 피할 수 없다. 부양할 가족이 없어요. 근데 소득을 얻을 길이 없어요. 직장을 못 구해서. 그럼 거지가 되는 거죠. 빌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죽든가. 남는 재산은 직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남는 재산은 소득을 얻는데 사용하는데, 소득을 얻는데 사용하다 보면 직장을 만드는데 이용되더라. 그런 직장은 거짓 신세에 처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거짓 신세로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겠죠. 이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나 현 시대나 마찬가지이다. 대지주의 토지는 대여를 통해서건 고용을 통해서건 노예를 통해서건 다른 이들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터전이 된다. 그렇죠. 땅을 빌려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잖아요. 거지 신세를 면하는 거죠. 농토 없는 농민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고용도 마찬가지고 노예 제도가 있으면 노예가 되겠죠. 노예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뭐 살기는 해주는 거죠. 물론 농토는 자연적 재앙을 받기 때문에 대량으로 거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인구가 빠르게 농토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개간과 정복밖에 없는데 개간은 기술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이 필요하게 된다. 농경사회의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국가도 쇠퇴하고 멸망하는 이유가 반발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반발하나요? 농토가 있는 농민이야 충분히 소득을 얻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뭐 반발할 이유가 없잖아요. 농토가 없는 농민들이죠.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비례하여 농토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개간으로 부족하면 정복 전쟁을 해야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현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러한 현상은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러한 사회에서 거지가 된 이들은 직장을 얻고자 자연히 도시에 몰리게 되고 이는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 농토를 잃은 농민은 어떻게 될까요? 농토를 구하려고 노력하겠죠. 뭐 대회를 통해서건 고용을 통해서건 뭐 노예가 됐어건 그마저도 안 되는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 시대에서는 노예제도는 없으니까 도시로 몰려들겠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노예제도가 없으면 또 더 그렇겠죠. 그래요. 이러한 현상은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러한 사회에서 거지가 되는 이들은 직장을 얻고자 자연 도시에 몰리게 되고 이는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된다. 증명이 가능하냐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과 농지개혁을 하여 대부분 국민들이 농민인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유독 서울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 인기가 없었다.
인기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인기가 상대적으로 없었다. 이는 거짓 신세에 처한 국민들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그러한 이들은 정부의 불만을 품어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짓 신세가 되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에 몰려들면 그러한 사람들은 정부에 불만을 갖겠죠. 그래요. 이 보면 1940년 보면 경기도 인구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인구가 비슷하죠. 경기도 286만, 경기도 서울 포함하는 거죠. 전라남도도 260만 비슷하잖아요. 근데 500만으로 증가하죠. 서울이 240만이죠. 서울로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음을 알 수 있죠. 1940년에 서울에 93만원이었잖아요. 20년 동안 150만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요. 인구가 증가하면 대부분 1960년에는 50% 이상의 국민들이 농사를 지었죠. 인구가 증가하는데 농토가 못 따라가요. 도시에 와서 직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직장이라도. 직장을 구한 이는 그나마 거짓 신세를 면할 것이고 못 구한 이는 구걸하며 살아야 되고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토를 넓혀야 되는데 농토를 넓히는 데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도시에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들은 도시에 불만이 많겠죠. 반정부 인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야당을 지지하겠죠. 이는 거짓 신세에 처한 국민들이 서울로 대거 몰려들었고 그러한 이들은 정부의 불만을 품어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기 마련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자유당,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는 정당이죠. 15석, 민주당 12석. 자유당이 많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인기 없은 건 아니죠. 경기 18석, 민주당 10석, 강원도 자유당 10석, 민주당 5석. 더블 스코어 차이 나죠. 경기도도 더블 스코어 차이 나죠. 충청도 12석, 8석, 전라 20석, 15석, 경상 30석, 20석. 그래서 서울이 폭이 제일 작고, 그래요. 경기는 이제 서울을 뺐으니까 주로 농촌이겠죠. 강원도도 그렇고. 충청도, 전라도도 좀 약간 폭이 줄어드는데 서울만큼 줄어들진 않아도 전라도나 경상도에도 도시가 있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에 사람이 몰린다. 도시에서는 민주당이 표를 많이 얻었을 것이다.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부산, 광주 결과는 어떠니?
자유당 6석, 민주당 4석. 적게 나온 게 아니죠. 자유당 6석, 민주당 4석, 무소속 2석. 부산 자유당 10석, 민주당 8석. 굉장히 많이 나왔죠. 광주 자유당 3석, 민주당 5석. 여기서는 이겼죠. 그래요. 왜 이겼을까요? 광주 호남 사람들은 대부분 그 토지가 많으니까 또 인구도 많았겠죠. 인구가 많으면 하긴 했잖아요. 40년까지만 해도 서울 경기도 합친 거하고 거의 비슷했잖아요. 많은 인구가 살았으니까 또 많은 인구가 농토에서 유리돼서 도시에 몰렸겠죠. 뭐 광주에도 가고 뭐 서울도 가고 이랬겠죠. 반정부 인사가 된다는 거예요. 확인했어요. 이게 농업사회의 문제인 거예요.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농토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자꾸 누적이 되면 결국은 붕괴되는 거죠. 그 농업사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고대나 현대나. 그래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사실 누가 해결했나요? 군사정부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군사정부가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아니다. 한국 농업사회로 가면 큰일 난다. 사업체를 육성해야 되겠다. 산업, 공업, 그래요. 금융업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체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인구들에게 직장을 제공한 거예요. 거짓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거죠. 오히려 더 잘 살게 해주는 거죠. 지금은 인구의 95%가 사업체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때 사업체 육성을 안 하고 그냥 흥청망청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증가한 인구를 부양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에 중요한 게 있다 했죠. 절대적 기준이 있고, 군사정부가 수립을 하는데 만약에 한국이 세워지지 않았다. 시장 지배 시대에 기반한, 그럼 군사정부가 사업체를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4.19로 하야를 해서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했다. 악당 취급하는데 이승만 정부는 여러 가지로 큰 기여를 했죠. 일단 3.16 혁명에 반발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서 남한에서라도 한국을 세운 거예요. 잘한 거죠.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한 일을 내쫓는 게 민주주의에 합당한가요? 그렇지 않은 게 민주주의에 합당한가요? 하야시킨 것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겨서 내쫓는 것도 아니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사기를 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치 다수 견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시 민주주의의 심화를 원하는 그 열망이 더 강한 학생과 도시 빈민들이 결탁을 해서 일으켰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 전체의 다수가 아닌 거예요. 도시 직결에 있는 반정부 인사들이 모이니까 그게 다수 의견처럼 보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 사실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마치 악당처럼 만들고 독재를 한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쫓아낸 하야하게끔 만든 그러한 이들이 사실은 반민주적인 인사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각에서 볼 때 그런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이 있느냐. 역사에서 중요한 게 있다 했죠. 절대적 기준이 있고 상대적 기준이 있고, 뭐 민주정치건 법치주의건 뭐 그런 것은 이제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뭐 인류혁명은 그건 절대적 기준이다. 인류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부도 구성되어야 된다. 그런 인물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런 견해 저런 견해 이제 알맞게 받아들이는 거죠. 실상 실제로 뭐 민주정치가 고도에 받아들인 나라가 있지만 인류혁명 수행 못하게 되면 멸망하잖아요. 그런 정치제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라도 멸망하고. 그 중요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래요. 그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밀란이나 반란이 이제 인류혁명에 기여할 수도 있고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것조차도 인류혁명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지 그 자체로서는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4.19 자체만으로 보면 어떤가요? 예전에 얘기했죠. 양립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립할 수 없는 게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 인사들은 그 3차 인류혁명에 가담해서 제도를 수립하는 데는 완성했죠. 4.19를 일으킨 이들은 그에 반발하는 세력이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선이면 당연히 민주당은 악이 되잖아요. 거기에 다 사기까지 쳤잖아요. 다수 국민인 것처럼. 그래요.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권력 투쟁을 하면 어떤가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죠. 권력 투쟁은 속에서는 이제 공무수수도 많이 쓰고 뭐 그러는데, 아름답게 하거나 아름답게 할 수 없으면 조용하게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죠. 그런 걸 가지고 뭐 악인이니 선인이니 뭐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인은 뭐 그런 거는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누구나 뭐 다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단지 이제 드러나게 하냐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냐 뭐 이런 차이인데, 뭐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 이제 현 시대 같은 3차 인류혁명에 가담했느냐 또는 기여했느냐 이제 그런 것을 보는 거죠. 성공을 했으면 큰 업적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뭐 밀란 같은 4.19 같은 밀란 뭐 반란도 있고 뭐 밀란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해요. 사실상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 보면 분쟁만 야기하죠. 국민들 간의 분란만 야기하는 거예요. 현 시대 삼국에서 시끄러운 5.18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이 이제 반란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히 밀란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혁명에 기여한 것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밀란이라면 4.19도 뭐 있고, 4.19 도 있고, 4.19 도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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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뭐 4.3도 있고, 4.3은 어떤가요? 3차 인류혁명이 반발했으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을 미화하면 선이 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4.19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4.19는 무엇을 주장했는지 봤는데 3차 인류혁명과는 큰 상관이 없는 밀란이죠. 상관이 없는데 또 이렇게 좀 반민주적이죠. 다수로 가장해서 했는데 악에 가깝죠. 또 그 당시 또 민주당 우파 인사니까 또 3차 인류혁명에 가담할 가능성이 반대하는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또 다르죠.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민주당 인사들은 좌파 인사들이잖아요. 그 당시 민주당은 우파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좌파를 배격했죠.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4.19는 별 의미 없는 사건이었다. 그 다음에 또 크게 일어났던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5.18 그 자체는 뭔가요? 3차 인류혁명과 연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냐 한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것은 군사정부이지. 군사정부에 반발한 세력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5.18 참여한 이들이 좌파 인사들이었냐? 뭐 그건 또 이제 꼭 그렇진 않겠죠. 4.19랑 좀 분위기가 비슷했을 수는 있어요. 좀 민주당 인사들, 뭐 김대중 같은 정치인이 이제 호남 출신인데,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 또 민주주의 열기도 있고 이러니까 과격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3차 인류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어난 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또 띄우면 또 3차 인류혁명을 완수한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했죠. 군사정부가 또 뭐가 되나요? 또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들이 3차 인류혁명을 완수하려 하지 않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란이나 반란은 물론 이제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는데,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분쟁을 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이 중요하지. 또 거기에 또 기여를 했으면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4.3은 완전히 이제 악이고 5.18, 4.19 자체도 그런 것들을 미화시키면 국민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승만 정부도 그렇고 군사정부도 그렇고 3차 인류혁명에 가담해서 한국 역사에 큰 기여를 하고 한국 국민들을 이롭게 한 정부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현역에서 마치겠습니다.